남미 대륙의 북동쪽 끝자락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르는 적도의 뜨거운 숨결이 대지를 감싸는 곳입니다. 이곳 우주센터로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경험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르웨이 트롤 지상국 소속의 위성통신 엔지니어인 에밀 안데르센입니다. 유럽 우주국이 주관하는 발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제게 있어 수없이 반복된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수십 번의 발사 현장을 지키며 로켓이 화염을 뿜고 대기권을 돌파하는 장엄한 광경을 목격했지만 그것은 언제나 기술적인 절차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무는 시작부터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탑재체 목록에 적힌 대한민국이라는 국적과 아리랑 7호라는 이름이 제 눈길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쿠르 공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우주센터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울창한 열대 우림을 바라보며 저는 막연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우주 선진국이라 불리는 수많은 나라의 엔지니어들과 협업해 왔습니다. 그들은 각자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팀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으며 프랑스 팀은 예술가처럼 열정적이고 자유분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과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주를 대할지, 그리고 우리와 어떤 호흡을 맞추게 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열대 특유의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었고 에어컨이 가동되는 메인 컨트롤 룸 내부조차 묘한 긴장감으로 데워져 있는 듯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한눈에 한국 연구진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유럽 엔지니어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독특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발사를 며칠 앞둔 시점의 컨트롤 룸은 적당한 소음과 활기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오랜 기간 준비한 프로젝트의 결실을 앞두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풀거나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진한 무용담을 나누는 것이 서구 엔지니어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이 자리 잡은 구역은 마치 진공 상태인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수도승처럼 각자의 모니터 앞에 앉아 묵묵히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웃음기 없는 얼굴,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오직 화면 속 데이터에만 집중하는 그들의 눈빛은 흡사 엄숙한 도서관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준비하는 사제들을 연상케 했습니다. 처음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저는 솔직히 그들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까지 긴장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한국팀의 리더로 보이는 분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신을 김 박사라고 소개한 그는 정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영어 발음은 유창하고 정확했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고를 때마다 느껴지는 신중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언어적인 장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무거운 책임감이 닻을 내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나 성공에 대한 압박감을 넘어선 무언가 거대한 짐을 짊어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리랑 7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했을 때 김 박사님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 위성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닙니다. 그는 9년이라는 시간을 언급했습니다. 무려 9해 동안 그와 그의 팀원들이 청춘과 열정을 바쳐 매달려온 결정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가졌던 가벼운 호기심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들었던 다른 유럽 동료들의 냉소적인 대화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엔지니어는 아시아 국가들의 위성 기술은 서구를 모방하는 수준에 그친다며 평가절하했고, 독일 동료는 한국이 우주 분야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무의식 중에 그런 선입견에 동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 생각의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위성에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다수 적용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자광학 카메라의 해상도가 30cm 급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cm 해상도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물론 작은 물체의 식별까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는 전 세계 상용 위성 시장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놀라운 성능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그 성능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두려움도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박사님의 곁을 지키던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궤도 안착까지 남은 시간을 보고했습니다. 48시간. 그 짧은 단어를 내뱉는 연구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떨림은 단순한 수전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아 올린 탑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 그리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진동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조용했는지, 왜 그토록 웃음기를 지우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번 발사는 단순한 과학 실험이나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자존심이자 엔지니어로서의 명예, 그리고 인생의 한 챕터를 건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컨트롤 룸 한쪽에서 들려오는 다른 나라 엔지니어들의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팀은 항상 저렇게 심각해, 좀 즐기면서 해도 될 텐데. 누군가 던진 그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진 절실함의 무게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박사님은 저에게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발사 후 첫 교신에 성공하면 한국에서 가져온 귀한 전통차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성공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혹시 모를 실패에 대한 불안이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한국팀 구역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팀들이 숙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 아리랑 7호는 그들의 염원대로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까? 그리고 9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이 결실을 맺는 그 순간을 제가 함께할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발사를 위한 최종 준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팀과의 첫 기술 미팅에 참석한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내민 점검 목록은 제가 엔지니어 생활을 하며 본 그 어떤 문서보다 상세하고 꼼꼼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두꺼운 파일처를 펼치며 통신 프로토콜 점검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백 가지에 달하는 항목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소리내어 확인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검토하는 데만 무려 1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미 어제 사전 점검에서 확인된 내용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번 확인이 끝난 항목을 다른 연구원이 다시 처음부터 읽어내려가며 교차 검증을 시작한 것입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박사님, 이 절차는 이미 검증된 것 아닙니까? 하지만 김 박사님은 단호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것이 그의 확고한 철학이었습니다.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하는 유럽의 업무 방식에 익숙한 저로서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노르웨이나 독일이었다면 시스템의 신뢰도를 믿고 넘어갔을 절차를 그들은 마치 의심 많은 탐정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전체 공정의 절반 정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엔지니어들은 구내 식당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지만 한국 팀은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회의실을 지켰습니다. 프랑스 동료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특징이야. 완벽주의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은 실패에 대한 강박이지. 저 역시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확실히 비효율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신 주파수 설정에 관한 논의 도중
제가 제안한 국제표준 프로토콜에 대해 한국팀의 젊은 연구원이 손을 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위성은 다릅니다. 특별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의 영어는 다소 서툴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김 박사님이 대신 나서서 독자 기술 적용으로 인한 특수성을 설명했습니다. 또다시 독자 기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표준을 따르지 않고 굳이 복잡한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설명은 길고 복잡했습니다. 중간중간 한국어로 자기들끼리 격렬하게 토론하는 시간까지 더해지면서 회의는 하염없이 길어졌습니다. 더욱 저를 지치게 만든 것은 그들의 의사결정, 구조였습니다. 한 명이 의견을 내면 팀원 전체가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기다렸고 막내 연구원이라도 의문을 제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를 표하자 김 박사님은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회의가 끝났지만 한국팀은 여전히 확인할 것이 남았다며 컨트롤 룸에 남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독일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 정작 중요한 발사 당일에 지쳐서 실수할 수도 있어. 컨디션 조절도 실력이야. 저 역시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도록 컨트롤 룸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의 저런 행동은 진정한 전문성일까? 아니면 단순한 불안감의 표출일까? 발사를 12시간 앞둔 시점, 우려했던, 아니 예상치 못했던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종 시스템 리허설 도중 통신 매개 변수 하나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 것입니다. 컨트롤 룸에 요란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엔지니어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다름 아닌 제가 전날 설정했던 주파수 값이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표준대로 설정했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김 박사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에밀 씨, 함께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태도에는 저를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로그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젊은 연구원이 그토록 강조하며 설명했던 특별 설정값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긴 설명을 대충 흘려들었던 제 안일함이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당황한 제가 사과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팀 중 그 누구도 저에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박사님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설명을 더 명확하게 드렸어야 했습니다. 소통이 부족했던 저희 탓입니다. 그리고는 즉시 팀원들에게 수정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30분 안에 해결 가능한지 확인해. 그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구의 문화였다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실수한 사람에게 경위서를 요구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데 1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향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나라 엔지니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독일 동료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너 때문에 지연되는 거야. 프랑스 엔지니어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역시 복잡한 기술을 쓰니까 탈이 나지. 그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한국팀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젊은 연구원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키보드를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1시간 내에 재점검을 마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저는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실수로 인해 9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은 저를 철저히 보호해 주었습니다. 수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다시 한번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검증했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특히 제 실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젊은 연구원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가끔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제 점검 완료 보고가 떨어졌습니다. 김 박사님은 저에게 최종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에밀 씨, 이제 괜찮은지 봐주시겠어요? 그것은 저에게 면죄부를 주는 배려이자 저를 다시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복구되었습니다. 저는 김 박사님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됐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한국팀이 보여준 태도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중함은 단순한 강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료의 실수까지도 감싸 안으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자세였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발사까지 남은 시간은 8시간. 한국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쿠루 우주센터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발사 21분 전 모든 시스템의 최종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책상 위를 톡톡 두드리는 것만이 그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경랑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T-10분. 안내방송이 울리자 컨트롤 룸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한국팀의 젊은 연구원이 깊은 심호흡을 하며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형, 잘 되겠지. 그 떨리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T-5분. 김 박사님이 팀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 그런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T-1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60, 59, 58. 숫자가 줄어들수록 제 심장 박동 소리도 커져만 갔습니다. 3, 2, 1, 점화 새벽 2시 21분. 거대한 굉음과 함께 아리랑칠 호를 실은 로켓이 대지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붉은 화염은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창밖의 장관을 외면한 채 오직 텔레메트리 모니터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속도, 고도, 방위각. 쏟아지는 숫자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발사 8분 후 1단 로켓 스분리 성공, 12분 후 2단 점화 성공. 모든 과정이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부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위성 분리까지 남은 시간 44분. 그 44분은 제가 경험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한국 팀원들은 각자 기도를 하거나 입술을 깨물며 초조함을 달랬습니다. 마침내 관제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위성 분리 확인, 궤도 진입 성공, 컨트롤 룸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섣불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님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즉시 다음 단계인 첫 교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위성이 우주에 올라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상국과 통신이 연결되어 위성의 상태를 확인해야만 비로소 성공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신 예정 시각까지 남은 시간은 69분. 이제 저와 한국팀이 호흡을 맞춰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트롤 지상국의 안테나를 제어하며 저는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제 곁에 서서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교신 10분 전 한국팀 전원이 제 뒤로 모여들었습니다. 9년의 세월이 이 몇 분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교신 1분 전 트롤 기지에서 신호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한국팀이 요청했던 그 특별한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주파수를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뚜렷한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신호 포착, 위성 아이디 확인, 아리랑 7호입니다.
제 외침과 동시에 한국팀에서 억눌린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 박사님은 냉정함을 잃지 않고 상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전력 개통 정상, 자세 제어 정상, 태양 전지판 전개 완료, 하나하나 항목이 통과될 때마다 연구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카메라 시스템 점검이 남았습니다. 테스트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영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해상도 30cm.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의 건물 형태는 물론 도로 위 차량의 흐름까지 또렷하게 식별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상용 위성의 화질입니까? 제가 놀라묻자 젊은 연구원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정말 성공인가요?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아니, 기대 이상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제야 김 박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지난 9년간의 고난과 역경이 모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요란한 파티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며 따뜻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절제된 기쁨이 오히려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동료들이 다가와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이 정도 해상도라니 믿기지 않아. 한국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멸과 무시는 존경과 경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에밀 씨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저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만든 기적입니다. 저는 그저 거들었을 뿐입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한국팀은 숙소로 돌아가기 전 약속했던 한국 전통차를 저에게 대접했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 속에서 그들은 지난 9년간 겪었던 실패의 기록들을 덤덤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예산 부족, 기술적 난관, 그리고 주변의 비아냥거림.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원동력은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답답하게 여겼던 그들의 신중함은 완벽을 향한 집요한 열정이었고, 제가 비효율적이라 생각했던 그들의 검증 절차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책임감의 발로였습니다. 아리랑7 호위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저력, 즉 사람의 힘이 만들어낸 위대한 드라마였습니다. 기술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을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 낯선 이방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쿠르를 떠나 노르웨이로 돌아온 지금도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아리랑7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기억합니다. 9년의 인내로 만들어낸 하루의 감동. 그것은 제 엔지니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누구보다도 열렬한 한국 우주 산업의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철저한 준비와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한국팀이 보여준 그 조용한 기적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리랑7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를 비추며 그들의 꿈을 전하고 있을 테니까요.